2018년 전환기에 들어선 한국 경제. 선진국을 맹추격해 선진도상국에 진입했지만 지금은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입니다.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 중인 미국, 제조업 1위로 부상한 중국, 불황을 털고 기지개를 켜는 일본, 주변국 환경도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잠재 성장률, 미국을 역전한 경제 지표들까지 내수 경제에도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추격연구소장과 함께 전환기를 맞은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 어제와 오늘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 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벽두에 이렇게 모신 거는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취지에서 모셨습니다. 올해도 그 경제 대전망을 내놓으셨던데 올해 대전망 함께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얘기. 두 번째는 또 경제추격연구소라고 운영하고 계시죠. 그 재미난 그 수치들도 발표하고 계시는데 우리 경제가 어디쯤 이렇게 가고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대전망. 올해 거 짚어보기 전에 지난해 처음 내놓으셨죠? 지난해 어떻게 결과 잘 나왔습니까? 네, 많이 결과가 맞추셨나요? 뭐 잘 된 측면도 있고 좀 부족한 측면도 있는데 부족한 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작년 한국 성장률이 3%를 넘어섰는데 예상보다 많이 좀 그걸 맞춘 기간 아무도 없었고 저희도 뭐 마찬가지이고 물론 그것은 이제 대외적 요인이 좀 큰 것이지만 그렇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잡았던 것이 이제 또 불평 증가에 따른 어떤 포용적 성장과 새로운 파라다임의 필요성인데 그것은 이제 정권 교체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등장에 따른 중미 갈등의 어떤 그 예상은 실제로 이제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를 어떤 양상으로 해서 사드 등 이런 식으로 갈등으로 되는 식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부동산 버블은 실제로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나타나고 이런 점에서는 이제 큰 질적인 키워드 측면에서는 저희가 뭐 제대로 짚었다고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우리 저 문재인 진보 정권의 등장은 예견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경제의 어떤 그 파라다임과 어떤 그 모델의 어떤 그 욕구가 많았던 것이고 그런 걸 연장상에서 이제 뭐 어떤 정권 교체는 뭐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죠. 그럼 올해 얘기를 한번 이제 짚어보죠. 올해 우리 한반도 한국 경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망해 보실 때 크게 키워드를 어떻게 좀 잡아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올해 키워드는 단기적으로는 우선 소득주 성장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해 주는가 하고 단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보충으로서 혁신성의 가치 얼마나 가주는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세계 경제로 봐서는 세계 경제의 호조세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특히 전통적으로 좀 약세였던 미국과 일본이 지금 다시 이제 많이 이제 재부상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이 조금 속도 조절 감소하고 있는 이런 요인들이 한국이 얼마나 잘 거기에 대응하고 정책 대응을 잘하냐에 따라서 올해 이제 경제가 어떤 결정이 되겠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추격연구소. 이 추격연구소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요? 그러니까 추격이라는 게 이제 뭔가 이렇게 쫓아가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추격이란 말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경우는 이제 운동 시합에서 많이 쓰이는데 1등 가든 간에 역전 같은 거 많이 쓰이는데 경제도 마찬가지로 앞서가던 경제와 뒤서가는 경제에 어떤 그 경쟁도 있고 또는 기업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 추격 지수는 기본적으로 일단 1인당 소득 면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 대비 몇 프로를 가느냐, 또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게 한 측면이고, 또 한 측면은 이제 세계 경제 전체 차지하는 그 나라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추격의 또 하나 규모면의 추격이죠. 그래서 가령 뭐 중국이 언제 미국을 넘어서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규모면에서 추격의 관념에서 쓰이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중 평균해서 합친 그 추격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수에 의존해 볼 때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미국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네, 한국은 굉장히 성공적인 추격 국가에서 한 뭐 30년 전에 미국 대비 1인당 소득이 10%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70%, 한 67%까지 도달했다는 면에서 추격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추익이 아니라 추종이죠, 추종. 추종. 다른 나라를 모방해서 할 추종형을 버리고 스스로 어떤 새로운 어떤 경제 성장 메커니즘 모델을 창출해야만이 앞으로의 추격 또는 추월이 네.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 저희 어떤 추격 이론의 어떤 그 기본 핵심 명제입니다. 사실. 네, 네. 근데 사실은 아무 선진국도 독일도 일본도 미국 추격을 완성 못했어요. 독일은 미국 대비 90%까지 추격했다가 좀 80% 떨어졌고 일본도 90년대 중반에 미국 대비 80% 갔다가 지금 70% 떨어졌습니다. 네, 네. 한국은 지금 70%가 지금 좀 상승 비슷하게 될지는 모르는데 네. 이걸 잘 모멘트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추격이 정체될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우리 경제가 아까 이제 한 70%선 67%까지 사실은 과거에 잘 추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이제 한 10여 년 사이에 이 부분이 많이 주춤주춤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그런 지수에도 이게 드러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추격 지수의 한 측면이 이제 추격 속도 지수인데 네네. 추격이 얼마나 진행되냐 속도를 측정한 것인데 이 면에서 한국이 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일본이 아주 추격 속도가 높아지는 오히려 다시 그런 어떤 그러니까 경제 정책에 어떻게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네. 추격 속도가 금방금방 영향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네, 네. 최근 한 10년간들은 중국이 추격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로 저희 이제 추산에 나와 있는 바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래서 우리 경제가 좀 어떤 전환기적인 측면이 강하다. 네네. 뭔가 이게 변화가 네.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식의 주춤주춤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전환기일까요? 그러니까 전환기라 보는 거는 과거에 한국이 겪었던 주로 도전은 소위 중진국 함정이라 가지고 그렇죠. 임금 상승과 생산의 격차를 어떻게 잘 관리하려 했는데 네. 현재는 이제 한국이 점점 이제 선진국의 어떤 중에서도 이제 높은 수를 가면서 저는 이제 선진도상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선진도상국. 네, 그래서 선진도상국 단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과거 임금이나 이제는 복지 비용을 얼마나 잘 해서 그 경제 성장성과 잘 관리해 나갈 것이냐. 이걸 잘못하면 이제 유럽이 겪었던 이제 복지병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가장 이제 중요한 현장의 도전은 생산성의 어떤 트렌드하고 이런 복지 비용, 사회적 안정망 비용과의 어떤 트렌드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선진도상국을 잘 과정을 잘 어떤 그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란 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전환기란 말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 경제의 키워드는 회색 코뿔소다. 네. 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이제 그와 연관된 표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색 코뿔소란 말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그 저희 주위를 서성거리는 코뿔소처럼 언젠가는 이것이 닥칠 어떤 리스크인데 뻔히 알면서도 제대로 대처 못하다가 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리스크를 말하고 그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블랙스완이라 가지고 그런 이제 가능성은 작지만은 한번 터지면은 엄청난 어떤 파괴적 효과 나는 것이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대열이 있죠. 그래서 과거 한국 경제 블랙스완은 이제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면은 네. 이제 그건 줄어든 반면에 이제 한국은 현재 처하는 회색 코뿔소는 점점점 어떤 잠재 성장률이 네, 네. 5년마다 1%포인트 떨어지는 네. 모든 정권, 뭐 진보든 보수든 똑같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현재 이제 2% 상반으로 떨어졌는데 이 추세를 계속 연장하면은 1%까지 갈 수 있고 현재 일본이 0.5%예요. 잠재 성장률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기서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최대의 어떤 리스크로 보고 이거를 좀 최소 3%까지는 좀 회복시켜 놓는 것이 현 앞으로 이 5년 내에 좀 필요한 하나의 그 우리의 어떤 과제라고 이런 식으로 상정해 봤습니다. 네,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 방금도 말씀 주셨습니다. 일본. 일본이라는 그 우리 이웃 나라가 참 묘한 우리에게는 하나의 비교 대상인데 잃어버린 20년 같은 얘기할 때는 일본을 좀 닮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를 했는데 또 요즘엔 야 일본만큼만 좀 해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일본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겁니까? 닮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주요 교훈은 뭐냐면 일본이 가장 전성기 때 95년대 중반에 미국 대비 소득 수준이 80%였어요. 그래서 20년 겪은 사이에 이제 70% 떨어졌는데 그 실수는 뭐냐면은 결국 그 공급 측 어떤 그 구조정이 필요한 상황 하에서 일본은 주로 돈 풀어내겠다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수요 측 경기 부양으로 대응한 것이 일본이 그 불황기를 오래 끌은 어떤 그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좀 일본을 좀 교훈 삼아서 그 심각한 문제를 정면 대결해야 되지 어떤 수요 측 어떤 경기 부양으로 대응해서는 일본과 똑같이 갈 염려가 있다. 이것이 네. 이제 재책이 준 하나의 경고이고 반면에 이제 청년 실업 같은 것에서 일본이 상당히 지금 결국 인구 추세가 이제 노령화가 되고 노인이 줄어드니까 실업문제 자세히 해결된 반면이 있는 반면에 네. 한국도 그런 추세로 가긴 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일본의 그 직종별 직업 구성이 일본은 그 좋은 일자리인 그 회사형 일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퇴하면은 그 일자 자연히 오는데 한국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은퇴해 나오는 일자리 비중이 적어가지고 네. 뻘번치를 될지는 사실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 대응이 좀 필요한 측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때 이제 일본도 막 재정을 투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지금 우리도 지금 재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뭔가 이제 부족한 수요를 지탱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일본을 닮지 말아야 될 부분을 좀 닮아가고 있다는 평가로 좀 들리기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이 좀 그래도 일본에 유리한 점은 일본이 불황에 집을 때 90년대 일본은 이미 그 재정 적자가 심해가지고 재정이 어떤 그 여력이 적었는데 한국은 다행히도 아직은 재정 흑자란 면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총알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서 일본보다 유리하고 또 아직 복지 비용 증대가 일본보다 적다는 어떤 시작 단계라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정치적 그 지지도 높은 정권 초기라는 면에서 네. 한국이 최근에 앞으로 몇 년을 잘 쓰느냐에 따라서 네. 일본과 같은 전치를 안밟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 방향이 일본처럼 단계적인 수요 부양으로 가면 안 된다. 이고 그 돈을 근본적인 어떤 성장 그 동력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 그것이 네. 하나 일본이 주는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시적인 지표나 이런 지표에서 보면 선진국인 미국과만 비교해봐도 뭔가 우리가 더 지수가 낮아야 될 게 높고 높아야 될 게 낮고 한 그런 역전 현상이 보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선진 계속 아직도 그 추격 격차를 완성해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상스럽게도 그런 것을 좀 어렵게 만드는 이제 현상이 몇 가지 역전 현상인데 최근에 이제 뭐 미국도 이제 금리를 이제 경기가 나아지면서 올리라 한다면은 한국과의 금리 역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법인세를 대폭 낮춰가지고 법인세율이 역전됐고 이미 역전이 된 상황이죠. 법인세율은 역전됐죠. 우리는 25%로 올린 물론 이제 뭐 그 브레이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평균으로 역전이 됐고 최고세율이 미국은 21% 낮췄으니까요. 역전. 그다음에 이제 뭐 최저임금 같은 것도 이미 최저임금 절대 액수는 한국이 작지만 일본과 대비해서도 일본은 중위소득 대비 40%예요. 한국 일본이 중위소득 대비 50%입니다. 일본보다 높은 것이죠. 상대로 비교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예상될 수 있는 또 하나 역전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비교가 싼 전기세였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탈원전 정책이 너무 급속히 추진되면은 전기세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향후 경제 전망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고 이런 것들을 좀 점진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그 금리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금리가 1.5%입니다. 미국이 1.25 내지 1.5%. 그래서 거의 같아져 있고요. 미국이 한 번만 더 올리면 이게 역전이 된다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미국이 올리는 거 안 따라 올릴 수도 없고. 막 걱정하신 대로 너무 따라 올리다 보면 우리 경기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고. 이게 어느 단추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경제를 이제 개방 경제로 가다 보니까 자본시장이 자유화돼서 과거에는 금리가 순순히 그 국내 경제 차원에서 결정하면 됐는데 이제는 자본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자본 유출되거나 바닥에 드러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현재 지금 1,500조 되는데 그중에 이제 유동금리 부채가 한 800조라서 1%포인트 올라가면은 약 한 8조 정도가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나가지고 그만큼 이제 경기가 압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처럼 따라 금리를 올리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낮추기도 그렇고 굉장히 좀 딜레마의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자본 이동성을 좀 더 이렇게 좀 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고 오히려 국내 금리를 조절하는데 좀 네. 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뭐 이런 나름 이런 추격한다 그럴까요? 따라가기에 아직 조금 그래도 숨을 고르면서 따라가기에 남은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그게 마냥 시간이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저희 책에서 썼지만은 우리 영화 명랑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우리한테 12쪽 배가 남아있다라는 아직 12쪽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그래도 10년은 남아있지 않을지 주로 이제 10년. 좀 봐봤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그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기간이 앞으로 10년 뒤인 것 같아요. 2026년으로 보는데 그래서 한 10년 남은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중국이 이제 막 그 제조업의 대국이 되겠는데 대국에서 이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데 한 뭐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4차 혁명이 지금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어떤 현상이 충분히 이제 완전 발휘돼 가지고 기회창에 다 소멸되는 시점이 한 10년 뒤로 보면은 그런 면에서 한국한테 대출 한 10년 사이에 뭔가 좀 결판이 날 것으로 보고 이 10년 한국이 어떻게 잘 쓰냐에 따라서 한국이 다시 한번 또 되어갈 수 있는 그 방금 말씀 주신 4차 산업혁명 네. 뭐 여러 가지 그 앵글에서 지금 요즘 우리 사회에도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네, 뭐 가상화폐 네, 같은 네, 측면에서도 네. 그렇고 네. 뭐 인공지능 기타 등등 많은 부분에서 그러는데 먼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추격 이론 같은 걸 보면 우리 한국이 추격을 열심히 잘하지 않습니까? 네. 이등주의, 똑똑한 이등주의. 누가 하면은 그걸 잘 어떻게 보면은 좋은 뜻에서의 모방을 잘한단 말이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버거운 과제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똑같이 뛰는 거니까 이제 기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 했던 거는 3차 산업이 할 수 있는 초기 디지털 혁명을 잘 활용해서 가전제품 측면에서 일본을 이제 추월한 것인데 그렇죠. 지금 4차 혁명은 이제 오히려 기회창을 중국이 잘 활용하고 있고 한국은 이제 좀 덜 더딘 아니면 또다시 또 선진국의 또 모방을 하고 있는 셈인데 가령 뭐 가상통화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창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가상통화 붐이 작년에는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주도하다가 중국의 가상통화 시장을 문을 닫으니까 그 돈들이 한국에 오면서 규제가 없던 한국 시장이 뜨는 한국한테 조그맣게 열린 기회창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국은 자본시장이 아직 개방 안 됐기 때문에 가상통화를 통해서 자본 유출 유료가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미 개방됐기 때문에 그런 유출 유료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처럼 폐쇄 안 해도 되는 측면한 면에서 기회창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크게 봐서 한국이 선진국을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남은 어떤 과제가 그 통화의 국제 화폐화 또는 뭐 결제 화폐화인데 국제화인데 그것이 어려운 반면에 이런 가상통화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면은 따라를 대체하는 새로운 어떤 그 국제 결제 화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한테는 그런 어떤 새로운 화폐의 등장은 그 하나의 그러면서 또 좀 기회의 창이죠. 그래서 한국이 금융 허브를 육성해서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최소한 가상통화인데 한국이 허브가 된 거예요. 이런 걸 잘 관리해서 이걸 키워야 생각해야지 너무 규제를 인별도를 해서 이 기회창 문 닫으면은 굉장히 그 아까운 걸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기회창이 열렸으면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좀 기회창을 통해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찬바람 들어온다 문 닫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번에 진짜 그 가상화폐 사례를 보더라도 꽤 우리가 제도화가 늦었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벌써 이제 무슨 세법에도 많이 반영이 돼 있고 하던데. 늦은 덕에 갑자기 뜬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그 규제 환경이 새로운 산업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느냐를 하나의 중요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됐냐 규제가 늦은 덕에 떠버린 거죠 사실은. 네. 그만큼 규제가 주의한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중국은 왜 그렇게 가상화폐에서 나름 이렇게 아주 뭐 불꽃이 튀더니 그게 규제를 세게 할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까 말씀대로 자본시장이 자본시장, 개방 안 됐기 예. 때문에 자본 유출 가능성이 너무 큰 것이죠. 너무 부담이 근데 크다. 한국은 이미 개방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리스크는 적고 오히려 한국은 지금 그 원화 가치가 상승해가지고 돈이 밖으로 나가길 바라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네. 그 일본은 왜 이걸 적지 않냐? 일본은 항상 금융이 날 때마다 사람들이 엔화를 가치 무장수로 써가지고 엔화에 대해서 과도한 수익을 몰려요. 그래서 엔화가 네. 고평가돼가지고 산업이 자꾸 악화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일본은 어떤 대치 통화가 발생한 걸 일본은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에 대한 프레시를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적극적인 거예요. 네네. 트럼프가 등장한 지 이제 뭐 한 제법 됐습니다. 이제 1년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미국 경제는 뭐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는 건가요? 네, 미국 경제는 사실 트럼프 등장 1년 전부터 호조기를 떼어가지고 뛰어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5년부터 벌써 이제 다시 그 호조기를 들어섰고 트럼프가 취한 어떤 좀 과감한 정책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한테 당연히 좋지만은 리스크는 뭐냐면은 미국이 경제 호전되면은 국제유세 적자가 더 커져요. 네. 그러면 이제 통상합리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제가 잘 빨리 오질수록 이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그럼 한국은 또 금리 역전이 이런 식으로 네. 미국 경제가 이제 풀려서 좋은 측면이 있고 네, 네. 한국이 또 준비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양측을 다 고려해가지고 네, 네. 경제 정책을 대응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좀 더워지려고 그러는데 찬바람이 불면 좀 그러겠죠. 그럼 궁극적으로 G2, 중국하고 미국 네.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현재 중국의 그동안 뭐 성장 추격 추세로 봐서는 뭐 그걸 연장하면은 이제 추기 발생하는 것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의 이제 네. 시간의 문제겠죠. 네. 2030년이냐 뭐 40년이냐 문제 이런 문제인데 그동안 예측은 2030년으로 봤는데 최근 저희 추격주 예측으로 봐서는 이제 미국이 다시 재부상하고 있고 중국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미국 대비 62%를 도달했다가 2015년에 지금 2% 떨어졌어요. 네. 그만큼 이제 추격이 약간 좀 정체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추세를 감안하면은 중국이 미국보다 커지는 것이 한 뭐 10년 정도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전체 미국과 중국의 GDP 사이즈 이야기이고 한국에 관심 있는 제조업만 보면은 이미 중국이 미국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GDP 중에서 제조업이 12%밖에 안 되고 네, 네. 중국은 40%이기 때문에 제조업만 뛰면 이미 한국 시장에서 중요한 관심 대상인 제조업은 이미 중국이 세계 1등이 됐다. 네, 네. 추격은 이제 끝까지 쫓아가는 건데 네네. 추월 이런 네네네. 넘어서는 네네. 이것도 가능하다고 일단은 보시는 거죠. 네, 뭐 가능한데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은 아까 추기 역설처럼 추격만 해서는 추격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타겟을 모방하거나 뭐 추종만 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어떤 경쟁 상대국, 경쟁 기업과 다른 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그것이 어떤 추월의 핵심입니다. 또 어느 이제 뭐 많은 경제학자나 정치 경제학자들 이제 말씀은 적어도 아직은 네. 절대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 교수님은 일단 가능은 하다. 하지만 그것이 네, 이제 네, 몇 가지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거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거다. 이제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용 교수님 모시고 올해 2018년도 한국 경제를 중심으로 한 대전망 한번 같이 해봤고요. 추격 지수와 관련해서도 재미난 얘기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나눈 추격 이론. 대한민국 경제에는 참 큰 공을 세운 이론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모형 아닌가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 와중에도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모두 함께 뛰는 그런 추격 이론의 플레이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